새벽녘이 되자 콜로세움은 이미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아치들은 첫 번째 창백한 햇살을 받아들였고 어제의 피는 여전히 돌에 달라붙어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관중석 아래에서는 상인들이 시끄럽게 손님을 끌어모았다. 올리브와 물 탄 포도주로 가득 찬 바구니들이 아직 자리에 앉지도 않은 관중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철문 너머에서는 조련사들이 굶주린 맹수들을 제자리에 몰아넣었다. 갈비뼈가 드러난 사자들, 분노에 차 발을 구르는 코끼리들, 철창을 발톱으로 긁어대는 표범들. 터널에서는 날카로운 검소리가 울렸다. 연습이 아니라 그날의 살상용 강철을 시험하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 위로 낮은 웅성거림이 점차 포효로 커져갔다. 수만 명의 로마인들이 몰려들며 제국이 누구보다 완벽히 다듬은 것, 즉 죽음을 갈망했다. 그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고통을 박수로 바꾼 공연이었다. 로마의 경기장은 단순한 스포츠 무대가 아니었다. 잔혹함의 실험실이었다. 황제들은 모래밭을 물로 채워 해전 알차이찬을 연출하고 야생 동물들을 굶겨 긴장감을 높였으며 죄수들에게 신화를 연기하게 해 진짜 시체로 끝나는 무대를 만들었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었다. 로마의 통제 시스템 깊숙이 짜여진 정책이었다. 관중석의 환호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에 울려 퍼질 충성의 외침이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다. 로마에서도 지나쳤다고 여겨질 만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경기장 공연들을 살펴볼 것이다. 피로 물든 장례의식부터 연극으로 위장한 처형까지 제국이 고통을 박수로 바꾸며 영광을 쌓아온 방식을 파헤쳐보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역사의 어두운 구석으로 이어질 다음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자, 이제 자리에 앉아.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있다. 로마의 첫 번째 검투사 싸움은 황금빛 팡파르도, 황제의 화려한 보라색 옷도 없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장례식에서 비롯되었다. 기원전 264년, 데시무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스케바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동상이나 기도로 기리지 않고 피로 기리기로 했다. 그들은 노예 세 쌍을 무장시켜 포룸 보아리움, 즉 소떼 시장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게 했다. 그곳은 똥과 영이 냄새로 가득한 곳이었다. 이건 오락이 아니었다. 의무였다. 죽은 자에 대한 책임, 즉 무너스였다. 그 뿌리는 로마를 훨씬 넘어선 곳에 있었다. 캄파니아에서는 전사들을 무덤에서 죽여 불안한 영혼을 달랬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살해는 대결로 바뀌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무작위 희생자를 요구하지 않고 선택된 자들 간의 결투를 원했다. 한때 로마의 적이었던 사무니테스, 삼니테스는 이런 대결을 자주 열었고 로마 귀족들은 이 관습을 열렬히 받아들였다. 사람을 보물과 함께 묻는 건 불을 과시하는 일이었다. 피로 물든 광경으로 장례를 치르는 건 권력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장례식은 시작에 불과했다. 기원전 3세기쯤 로마 지도자들은 이 싸움이 조상을 기리는 것을 넘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았다. 원래 주피터에게 바치는 엄숙한 종교 축제가 검투사 싸움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원로원은 이를 신앙심으로 포장했지만 군중은 진실을 알았다. 국가가 후원하는 폭력은 사람들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심지어 갑옷조차 이야기를 담았다. 초기 전사들은 정복당한 적의 모습을 본떴다. 무거운 방패를 든 사무니테스, 곡선 칼을 든 트라키아인, 넓은 검을 든 갈리아인. 그들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는 건 로마의 승리를 한 번씩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죽음은 선전이 되었고 피가 흐를수록 경기장은 커졌다.
임시 목재 관중석은 영구적인 원형 극장으로 바뀌었고 폭력의 신전에는 수천 명이 모였다. 이 게임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가족의 것이 아니었다. 국가의 소유였다. 피 한 방울마다 같은 메시지를 속삭였다. 로마는 사람, 군대, 심지어 죽음까지 지배한다. 그 당시엔 누구도 이 일이 얼마나 멀리 갈지 상상하지 못했다. 의식적 희생으로 시작된 것이 연극으로 변했고 의무는 집착이 되었다. 로마는 새로운 무기를 발견했다.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죽음의 의미까지 지배하는 힘. 그리고 그 문을 연 순간 절대 닫지 않았다. 군중의 함성은 사람들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때로는 알려진 세계의 가장 먼 곳에서 끌려온 짐승들에게도 울려 퍼졌다. 북아프리카의 사자, 코카서스의 표범, 나일강의 악어, 심지어 사막을 건너 끌려온 기린까지. 이들은 자연의 경이로 전시된 게 아니라 학살의 축제 속에서 사냥감으로 내던져졌다. 로마인들은 이를 베나치오, 베나시오네스, 즉 사냥이라고 불렀다.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지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제국이 야생을 포획하고 쾌락을 위해 파괴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46년에 기린을 처음으로 유럽에 선보이며 분위기를 만들었다. 로마인들은 이를 카멜로파드, 차메로팟 불렀다. 낙타와 표범의 중간쯤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롬엔 그런 동물의 이름조차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 동물은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모래밭에서 찢겨질 운명이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로마가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짐승을 생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정복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학살은 점점 커졌다. 콜로셈이 기원 후 80년에 개장했을 때 티투스 황제는 한 축제에서 9,000마리 이상의 동물을 죽였다고 전해진다. 고고학자들은 뼈에서 고의적인 굶주림의 흔적을 발견했다. 사자와 곰이 빠르고 비비린내 나는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미리 약화되었다는 증거였다. 한때 한니발의 로마 군대에 공포를 안겼던 코끼리조차 경기장에 몰려들어가 도살되었다. 뒤에서는 물류가 공연의 일부였다. 이국적인 동물들은 포획되고 사막을 가로질러 끌려오고 죽음의 순간까지 살아있도록 관리되었다. 대상 두이샹은 뜨거운 모래를 뚫고 사슬을 끌며 희생자를 로마로 보냈다. 배들은 나이를 따라 우리를 실어 날랐다. 조련사들은 살아있는 전리품을 로마에 바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야생에서 표범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다. 5만 명의 관중이 비명을 지르는 앞에서 우리에서 튀어나오는 표범을 보는 건 눈에 보이는 권력이었다. 모든 동물은 정복의 살아있는 기념품이었다. 제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증명했다. 일부 황제는 이 사냥을 개인 무대로 삼았다. 로마의 가장 화려한 쇼맨, 코모두스는 헤라클레스로 분장하고 경기장에 들어가 수백 마리의 동물을 직접 죽였다. 그는 짐승들 사이에서 신처럼 보이고 싶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았다. 활을 든 연약한 자아였다. 사냥은 종종 조작되었다. 동물들은 사슬에 묶이거나 불구가 되거나 반쯤 굶주린 상태였다. 황제가 보장된 승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황제가 사냥할 때 침묵은 치명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환호 뒤에는 더 조용한 비극이 펼쳐졌다. 플리니우스 엘더 같은 고대 작가들은 로마의 학살로 인해 희귀종이 고향에서 사라졌다고 경고했다. 사자, 표범, 심지어 코끼리까지 멸종 위기로 내몰렸다. 콜로셈은 죽음의 극장이자 생태계 파괴자였다. 하지만 롬에겐 멸종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자연마저 포획되고 굶주리고 즐거움을 위해 파괴될 수 있다는 환상이었다.
모래밭의 모든 시체는 제국 통제의 벽돌이었다. 검투사를 떠올리면 공정한 대결을 펼치는 두 전사를 상상할지도 모른다. 현실은 훨씬 뒤틀려 있었다. 로마는 불균형을 즐겼다. 잔혹함을 위해 고안된 대결이었다. 기묘한 무기를 만들고 터무니없는 규칙을 강요하며 진짜 승자가 없는 싸움을 연출했다. 어떤 희생자는 전사가 아니었다. 죄수나 사형수들은 광대 복장을 하고 나무 검을 쥐고 노련한 살인자들과 맞서 죽으러 보내졌다. 군중은 그들이 허우적대며 쓰러지는 모습을 비웃었다. 공개 처형이 스포츠로 교묘히 위장된 셈이다. 무기조차 캐릭터였다. 레티아리우스는 어부의 그물과 삼지창으로 싸웠고 세쿠토르는 그물을 막기 위해 매끄럽고 둥근 투구를 썼다. 순수한 기술이 아니었다. 긴장감이었다. 그물이 얽히거나 검이 뚫을지 살아있는 수수께끼였다. 로마인들은 그 긴장감을 탐닉했고 대결이 연극처럼 각본화되어도 상관없었다. 숫자는 점점 터무니없어졌다. 한 명의 검투사가 여러 적과 싸우는가 하면 어떤 날은 소규모 군대처럼 부대 전체가 충돌하며 경기장은 피와 부서진 방패, 망가진 시체로 늪이 되었다. 새로움이 식을 때는 더 멀리 손을 뻗었다. 1세기에는 여성 검투사 글라디아트릭스가 모래밭에 섰다. 유베날리스 같은 작가는 그들을 조롱했지만 기록은 그들이 난쟁이, 짐승, 심지어 서로와 싸웠음을 증명한다. 그들의 존재는 성별 경계를 흐렸지만 더 어두운 진실을 강화했다. 남자든 여자든 로마의 광경에 대한 굶주림 앞에선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 투구조차 고통의 무기였다. 일부는 시야를 좁히거나 소리를 차단해 전사들이 반쯤 눈먼 상태로 비틀거리게 했고 관중은 웃으며 포효했다. 어떤 투구는 너무 무거워 머리를 드는 것 자체가 싸움이었다. 갑옷은 항상 보호가 아니었다. 때로는 처벌이었다. 그리고 선정흑이 이어졌다. 검투사들은 로마의 패배한 적으로 분장해 야만인 역할을 맡았다. 그들의 필연적인 패배는 제국이 늘 승리한다는 걸 상기시켰다. 모든 불균형, 이국적인 반전, 성별을 뒤흔드는 스턴트는 군중을 충격에 빠뜨리고 순종하게 하며 더 많은 걸 갈구하게 하도록 설계되었다. 콜로세움은 반복에 만족하지 않았다. 새로운 잔혹함을 창조하며 다음 스릴을 쫓았다. 전고가 되자 아침의 결투로 모래가 피로 젖고 군중이 초조해지기 시작하자 경기장은 분위기를 바꿨다. 전투는 연극으로 바뀌었고 죽음이 중심 무대였다. 로마인들은 이를 담요 아드 베스티아스, 담나치오 아드 베스티앗, 즉 짐승에게 던져지는 처벌이라 불렀다. 사형수에겐 재판이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각본이었다. 범죄자, 탈영병, 반항적인 노예, 전쟁 포로 모두 의도치 않게 연극의 배우가 되어 신화로 위장된 처형 무대에 섰다. 각 피해자의 처벌은 죄에 맞춰졌다. 도둑은 늑대에게 찢겼고 방화범은 산채로 불탔으며 반역자는 사자에게 던져졌다. 모든 장면은 실제 피로 쓰인 도덕극이었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트라얀 황제의 다키아 승리 축하 행사 동안 103일에 걸쳐 수천 명의 포로가 도살되었다. 무작위 학살이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암울한 드라마의 막처럼 진행되었다. 모든 죽음은 다음 공포가 올 때까지 관중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동물은 이 악몽의 스타였다. 사자는 풀려나기 전 굶주림에 광분했다. 곰은 구덩이에 묶여 갑작스레 분노를 터뜨리도록 자극받았다. 귀한 표범조차 떨리는 희생자들에게 풀려났다. 짐승이 빠르게 공격할지, 희생자를 가지고 놀지,
그 불확실성이 관중석을 더 포효하게 했다. 때로는 잔혹함이 전설로 위장되었다. 죄수들은 운명의 영웅을 연기해야 했다. 오르푸스는 야수들에게 찢겼고 프로메테스는 독수리가 맴도는 가운데 사슬에 묶였다. 이건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었다. 피로 물든 공연이었고 모래밭이 무대였다. 로마의 죽음은 항상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때로는 피로 조롱당하는 연극이었다. 사형수에겐 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로마의 신화를 몸으로 연기하며 고통 속에서 죽어야 했다. 처형은 마스크 대신 살을, 항상 고통으로 끝나는 각본으로 변했다. 잔혹함은 야수들 너머로 뻗쳤다. 동방에서 차용한 십자가형은 경기장 안에서 펼쳐졌다. 남녀가 목재에 못 박히는 동안 상인들은 포도주를 팔았고 아이들은 근처에서 놀았다. 불도 공연의 일부였다. 죄수들은 투니카 몰레스타, 투니차 모레스타, 즉 역청의 적신 셔츠를 입고 불태워졌다. 살아있는 횃불이 연기를 뿜으며 몸부림쳤다. 테르툴리아는 이를 살아있는 횃불이라 쓰라리게 썼다. 이 사례는 단순한 병적인 오락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살에 새겨진 선전 경고였다. 로마에 저항하면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죽는다. 모두가 이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 세네카는 전고의 처형이 영혼을 굳게 만들고 지켜보는 이들을 더 잔인하게 만든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그의 항의는 정의가 아니라 처벌의 스릴을 찾는 군중의 천둥 같은 소리에 묻혔다. 로마의 상상력은 모래와 검에서 멈추지 않았다. 때로는 황제들이 도시 안의 바다를 요구했다. 모의 해전, 나우마키아, 나우마치아는 물 자체가 무기가 되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공연이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46년에 티베르 강 근처에 거대한 분지를 파고 물과 진짜 배를 채웠다. 수천 명의 사형수들이 배에 태워져 적군 함대처럼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배우가 아니었다. 박수를 위해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화살, 투석기, 강철이 분지를 떠다니는 도살장으로 만들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 광기를 키웠다. 기원전 2년에 그는 반체르일 킬로 유백, 로마 피트 크기의 분지를 만들고 물을 채우기 위해 아구아 알시에티나, 아쿠아 알시에티나라는 전용 수로를 만들었다. 30척의 전함이 그곳에서 충돌했고 각 배는 살아남지 못할 포로들로 가득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로마는 바다가 없는 곳에서도 바다를 지배할 수 있고 자연마저 제국의 뜻에 굴복한다. 기원 후 52년 클라우디우스는 푸시노 호수를 비워 또 다른 나우마키아를 열었다. 포로들이 그에게 죽을 자들이 당신께 경배합니다 라는 섬뜩한 인사를 건넸을 때 역사는 가장 오싹한 대사를 얻었다. 연습된 것이든 절망적인 것이든 그것은 소품으로 전락한 이들의 절망을 요약했다. 불도 그 자체에 섬뜩한 신화를 낳았다. 역청 셔츠를 입은 희생자들은 불타는 운명을 맞는 영웅으로 연기했다. 독에 삼켜진 헤라클레스나 충성을 시험하며 손을 불에 댄 무키우스 스케볼라. 군중은 이 영웅들이 비명을 지르며 재로 변하는 모습을 웃었다. 그들의 용기는 조롱으로 변했다. 콜로셈의 건축조차 로마의 지배욕을 키웠다.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 아래 엔지니어들은 경기장 아래 채널을 만들어 모래밭을 물로 채우고 다음날 전투를 위해 다시 비울 수 있게 했다. 잔혹함은 공학 프로젝트가 되었다. 물, 불, 살, 모든 것이 로마의 통제극장에서 소품이었다. 포로를 익사시키고 몸을 살아있는 횃불로 만들고 신화를 학살로 바꾸는 것, 그게 권력이었다. 황제들은 사람을 다스리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요소의 지배자처럼 보였다. 1세기 말
처형은 더 이상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창의적인 악의로 가득한 각본이었다. 문화적 전설을 굴욕의 도구로 뒤틀었다. 기원 후 80년 콜로숨 개장 게임을 보자. 시인 마르샬은 오르푸스 역을 맡은 배우를 기록했다. 신화에서 그는 노래로 짐승을 길들였다. 하지만 경기장에서는 공연 중 곰이 풀려나 그를 찢어 죽였다. 예술은 패러디로, 아름다움은 도살로 변했다. 또 다른 희생자는 다이달로스로 연기하며 왁스와 깃털로 날아간 발명가를 흉내냈다. 조잡한 장치에 매달려 잠시 날다가 아래의 짐승들에게 떨어졌다. 마르샬은 그는 진짜 깃털을 원했을 것이라 농담했지만 그 농담 뒤엔 공포가 숨겨져 있었다. 가장 끔찍한 건 파시파의 신화였다. 황소와의 저주받은 사랑을 연기하며 기계 황소와의 결합을 연출한 뒤 처형은 실행, 굴욕, 포르노가 뒤섞인 사례로 끝났다. 오만에 대한 경고는 공개적 모욕이 되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로마는 신화마저 소유했고 영웅, 악당, 왕, 여왕 모두를 죽음의 페이지먼트 속 소품으로 다시 썼다. 관중들에겐 이 장면들이 진지한 대결사야의 가벼운 오락이었다. 사형수들에겐 의상 속 고통스러운 최후였다. 롬에겐 살로 만든 선전이었다. 제국은 자신의 전설마저 다시 쓸 수 있음을 증명했다. 콜로숨에서 이야기는 잉크나 대리석으로 쓰이지 않았다. 피부에 새겨지고 뼈에 불태워졌으며 박수 속에 침묵으로 삼켜졌다. 권력과 집착의 경계가 흐려지며 황제의 변덕이 누가 살고 누가 죽고 어떻게 죽을지를 결정했다. 칼리굴라는 잔인한 기분에 따라 동물이 모자라자 관중석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려 공연을 채웠다. 피를 보러 온 이들이 피의 일부가 되었다. 네로는 자신의 이미지에 중독되어 경기장을 개인 무대로 삼았다. 죄수들은 비극의 영웅으로 분장해 각본대로 처형되었다. 네로는 이를 예술이라 불렀지만 로마는 광기라 속삭였다. 그리고 코모두스, 궁극의 쇼맨 황제가 등장했다. 헤라클레스로 분장한 그는 곤봉과 활을 들고 미리 불구가 된 동물들을 학살하며 박수를 강요했다. 그는 공연을 위해 국고를 탕진하며 겁에 질린 군중에게 환호를 강요했다. 검투사들과도 싸웠지만 승리가 보장되도록 모든 이점이 조작되었다. 패배는 불가능했고 박수는 필수였다. 도미티아누스는 횃불 아래 밤 사냥을 벌이며 로마를 불안에 떨게 했다. 오락이 언제 공포로 변할지 알 수 없었다. 심지어 훌륭한 황제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의롭고 유능했던 트라야는 승리를 기념하며 103일간의 게임으로 수천 명의 죽음을 연출했다. 광경은 자아를 키웠지만 대가를 치렀다. 칼리굴라와 코모두스는 폭력적으로 죽었고 그들의 정치가 아닌 피로 쓰인 연극으로 기억되었다. 그들을 띄워준 경기장은 그들의 광기도 드러냈다. 모든 로마인이 환호한 건 아니었다. 철학자, 시인, 초기 기독교인들은 더 조용한 기록을 남겼다. 그들은 대리석 아래의 부패를 보았다. 세네카는 정오의 처형이 자신을 굳게 만들며 공감을 앗아갔다고 고백했다. 폭력은 경기장 벽을 넘어 일상을 오염시켰다. 키케로는 수십 년 전 용기를 칭찬했지만 잔혹함 그 자체를 위한 잔혹함은 비난했다. 하지만 그는 군중이 게임을 관대한 증표로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통칠한 그 짐승을 먹이는 일이었다. 기독교인들에게 원형극장은 박해이자 증거였다. 신앙을 버리지 않은 이들은 사자나 불에 던져져 대중 오락으로 변했다. 테르툴리안은 이 공연을 잔혹함의 씨앗이라 불렀다. 경제적으로 게임은 재산을 집어삼켰다. 후기 제국에 이르러 통치자들은 이전 황제를 능가할 화려한 광경을 쫓으며
스스로 파산했다. 한때 힘을 과시하던 것이 절망의 행위가 되었다. 문화적으로 이 욕망은 로마의 예리함을 무디게 했다. 한때 규율을 중시하던 시민들은 값싼 빵과 끝없는 서커스를 요구했다. 유베날리스는 이를 빵과 서커스라 조롱하며 광경에 대한 갈망이 로마가 공화정의 뿌리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줬다. 5세기에 이르러 콜로세움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텅 비었고 모래는 침묵했고 포효는 사라졌다. 하지만 도덕적 질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고통을 즐기도록 훈련받은 사회가 정말로 지속될 수 있을까? 역사의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오늘날 콜로세움은 상처 입었지만 당당히 서 있다. 그 터널을 걸으면 철이 부딪히고 짐승이 포효하며 오만 목소리가 하나로 울리는 메아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돌은 감탄하기 쉽다. 하지만 그 목적을 기억하는 건 더 어렵고 정직한 일이다. 잔혹함이 정상으로 느껴질 때까지 연습되었다. 로마의 경기장은 단순히 피해 관한 게 아니었다.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시민들이 생각하고 웃고 복종하는 방식을 형성했다. 모든 사냥, 처형, 비명 속에 재탄생한 신화는 같은 목적을 추구했다. 권력을 영원히 보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건 폐허에 새겨진 경고다. 폭력을 찬양하는 문명은 결국 자신의 박수 아래 무너진다. 자, 이 광경들, 사냥, 살아있는 횃불, 황제들의 자기 도취적 쇼 중 무엇이 로마의 가장 어두운 영혼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나? 아래에 너의 생각을 남겨줘. 그리고 로마의 잔인한 오락 속으로의 이 탐험이 너를 사로잡았다면 구독을 눌러 역사의 그림자 속 다음 여정을 놓치지 마. 그때까지 콜로세움은 이제 조용하지만 그 잔혹함의 메아리는 여전히 돌 속에서 숨 쉰다는 걸 기억해.